이렇게 통화량 개수가 계속 높아지니까 비트코인도 저걸 쫓아서 올라갈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립니다.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될 거예요. 자, 교수님이 이제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 또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또 비트코인이 몇 개월 정도 주춤했었습니다. 주춤하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신고가 12만 달러 도파하고 오늘 날짜로 보니까 1억 6,300만 원 정도, 그리고 달러로는 11만 8천 달러 정도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12만 달러까지 신고가 돌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유동성이 폭증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통화량 M2 공급량 그래프인데, 지금 M2 공급량이 밑으로 내려오는 척하다가 급하게 위로 치솟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단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크게 확산 중에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연준의 대체대조표입니다. 한마디로 달러를 얼만큼 찍어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게 2022년만 하더라도 거의 9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이게 한 8천억 달러 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짧은 시간에 10배 이상의 달러를 찍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많은 달러가 짧은 시간 내에 폭증을 해서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9조 달러였던 연준의 달러 발행액이 지금은 한 6조 7천억 달러로 거의 2조 3천억 달러를 시중에서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축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긴축을 했는데 왜 통화량은 그렇게 확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준이 긴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합작으로 해서 뒤로는 통화 공급량을 엄청 늘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재무부의 재정 팽창 정책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이 대선이 있으면서 바이든 정권에서 엄청난 신규 국채를 대량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재무부 그 일반 계정에 갖고 있는 현금도 엄청나게 방출을 했습니다. 즉 대선 기간 중에 엄청나게 통화량을 공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켰는데, 트럼프가 들어서서 올해 와서도 그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사실은 신규 국채를 많이 발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정부 부채 한도에 묶여서 이게 아직 의회하고 타결을 못 받습니다. 지금 한도가 36조 1천억 달러인데 이미 이거를 다 썼어요, 미국이. 그러다가.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의회하고 이제 협상이 타결될 걸로 보이는데, 행정부 쪽에서는 5조 달러를 좀 올려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아마 의회가 반대급부로 챙길 거 챙긴 다음에 그 정도는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러면 협상이 타결이 되면 재무부에서 또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겁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어떻게 그들이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냈냐 하면, 일단 재무부 현금 계좌에서 4,7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조치로 공무원 연구기금에서 5,400달러를 빌려다가 써서 거의 1조 달러 정도를 빌려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는 이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치만큼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연준은 연준대로 통화량을 많이 늘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대차대주세 본 거는 엄청나게 긴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는 영래포 잔고라고 단기 유동성을 한 2조 6천억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다 소진하고 지금은 한 1,700억 정도가 그거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한 2년 사이에 이 영래포 잔고에서 약 2조 5천억 달러를 시중에 푼 겁니다. 또 하나는 은행들의 초과 지급 중금을 내려줘가지고 거기서도 고점 대비 한 1조 달러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영래포 잔고하고 초과 지급 준비금에서 풀린 자금만 해도 자그마치 3조 5천억 달러가 풀렸어요. 게다가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은행들의 자본 의무 비율을 완화해 줬습니다. 원래 총 자산 중에 5%는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번에 이 비율을 3.5%로 완화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완화된 분량만큼 이게 한 1660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그만큼 이제 은행이 미국 국채나 그들이 원하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그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재무부는 재무 나름대로 사실상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 연준도 긴축을 하는 와중에 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많은 돈을 사실상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영래포 잔고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많았을 때는 한 2조 6천억 달러 정도 됐어요. 23년 초만 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은 한 1,700억 달러뿐이 안 남아 있으니까 거의 2조 한 4천억 달러 이상이 시중의 유동성으로 공급이 된 겁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많았을 때는 한 4조 2천억 달러 정도 은행들이 연준에다 맡겨놨는데 이렇게 맡겨놓는 이유는 여기에 이자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를 생각보다는 많이 줘요. 지금 상단이 4.5니까 한 4.4% 정도 줘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이 위험한데 대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연준에다 갖다 맡기면은 4.4%나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웬만하면은 그들이 연준에 초과 지급 준비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한 3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여기서도 거의 1조 달러 정도가 시중의 유동성으로 풀렸습니다. 즉 연준은 이런 식으로 영래포 잔고나 이렇게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이자율 같은 걸 조절해서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을 보는 걸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은행권의 신용 창출을 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은행이 이 모기지 금리나 일반 신용 대출 같은 걸 해서 시중에 대출 증가를 해서 유동성을 푼 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2023년 중소기업 부도 파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연준이 사실은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런 연유들로 인해서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유동성의 흐름과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상관가격 개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한 2020년서부터 최근까지는 상관가격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렇게 통화량 개수가 계속 높아지니까 결국은 비트코인도 저걸 쫓아서 올라갈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훼손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그것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를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오르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유동성은 어떻게 될 거냐가 더 관심일 텐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립니다. 즉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거예요.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풀릴 거냐면 자그마치 11조 달러의 국채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우선 올해 6월 기준으로 지금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2천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 자체가 GDP 대비 124%,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행정부가 이제는 마음 놓고 부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국채, 즉 롤오버를 해야 되는, 차환을 해야 되는 규모가 무려 9조 3천억 달러예요. 이것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채가 한꺼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보통은 한 3, 4조 달러씩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올해만 엄청난 수치의 차환,
그 롤러볼을 해야 되는 만기 도래 국채가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발행해야 되는 신규 국채 수요가 한 2조 달러 정도를 새로 발행해야 돼요. 이거는 순수히 예산 적자, 즉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에 한 1조 달러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부채 한도 실링에 묶여서 못했던 거를 이번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2조 달러 이상의 신규 국채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도래 9조 3천억 달러에다 이거 2조 달러 더하면은 그것만 해도 11조 3천억인데 한 하반기에는 엄청난 지금 국채가 사상 최대 국채가 시중에 풀립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원래 이렇게 국채를 발행할 적에는 보통은 10년, 20년, 30년 장기 국채로 발행하는 게 원칙이자 순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 국채 수요가 없어요. 이제는 가장 큰 손이었던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오히려 금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 수요가 없다 보니까는 이 엄청난 양을 대부분 단기 국채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폭스 TV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스스로가 만기가 도래하는 9조 달러를 모두 단기 국채로 발행하겠다. 이런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 10년 이상을 빌릴 필요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앞으로는 이 많은 금액의 국채가 이제 단기 국채로 이제 시중에 풀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만기 국채라는 건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짜리예요. 그거는 발행하고 나서 1개월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또 롤오버를 해줘야 돼요.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급전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급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빌려가지고 나라 살림을 지금 꾸려가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급전을 빌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중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금리가 팍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단기 국채라고 마냥 싼 게 아니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한 4% 내외의 단기 국채가 10%까지도 치솟을 수 있고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거나 공급하지 못하면 금융위기 같은 게 이제 닥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단기 국채를 계속 하다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단기 국채의 신뢰도고 훼손이 되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급전을 빌려서 생활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IMF도 계속 이 문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정상화해서 최소한도 70% 이상을 장기 국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단기 국채의 큰 손들이 대부분 헤지펀드들이에요. 헤지펀드들이 왜 이렇게 단기 국채를 많이 사서 운용을 하냐 하면 헤지펀드들은 기본적으로 현물과 선물 사이의 차액 거래, 아비트레이지를 통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궁극적으로 마감일이 되면 현물이나 선물 가격은 동일한 가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방법으로 그 자그마한 베이시스 수익을 얻는 건데 잘못해서 헤지펀드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IMF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정부 부채로 인해서 하루에 이자 지급액만 33억 달러예요. 1년 뒤는 1조 달러가 이미 넘었습니다. 이 이자 지급만 하더라도 예산의 18.5%인데 이게 세수의 거의 4분의 1 정도 돼요. 이 이자 지급액이 미국 국방비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설사 팽창 정책으로 안 나가더라도 이미 이자가 굴러가는 게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노우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대로는 미국의 재정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레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달리오가 지난달에 책을 하나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국가는 어떻게 파산하는가. 이 책에서 미국의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경제가 심장마비를 피하려면 길어야 3년 정도 남았다. 그 안에 획기적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은 미국 경제는 심장마비로 스톱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교정이 되지 않으면 2030년경이 되면 그들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의무 지출해야 될 비용과 이자 지급에 쓰면은 돈을 다 써요. 그는 그 이상은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상실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같은 추세로 나가면 달러 가치의 하락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 이제는 미국 국채를 위험 자산으로 보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는, 즉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뿐이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미국 재정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위기에 처했지만 그런데 이게 불행한 건지 투자자한테는 다행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는 거는 사실은 자산시장이나 특히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동성이 지난 2년간보다도 더 많은 유동성이 앞으로는 풀리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가 자그마치 신규국채가 반년 만에 2조 달러가 나온다는 건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번에 BBB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감세로 인해서 거기서 5조 달러 이상의 신규국채를 발행해야 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그렇지 않아도 매년 2조 달러의 적자에다가 그런 요소까지 더하면은 앞으로는 그게 고스란히 시중에 유동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치고 올라갈 수뿐이 없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2020년 팬데믹 시절 때도 연준이 3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공급했을 때 이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견인을 했고 그 이듬해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지금 반년 만에 2조 달러가 신규국채만 해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한 3조 달러 정도의 신규국채가 발행돼야 되니까 그때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의 그 얘기를 이렇게 텍스트로 써놨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럼 교수님 보여주신 자료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자료가 요 최근 10년간 비트코인과 글로벌 통화량의 추이 요 자료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둘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건데 그럼 글로벌 통화량이 꺾이면 비트코인 가격도 꺾일 확률이 있는 건데 하반기나 내년에 글로벌 통화량이 떨어질 확률은 별로 없나요? 역대 미국 정권이 스스로 이거를 긴축하는 자정 능력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사실은 그거를 해야만 미국이 살아납니다. 지금 재정 정책의 변화를 구해야 되는데 트럼프만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지 이거를 건전재정으로 가자는 얘기는 나오기 힘듭니다. 자, 하지만 과거 데이터 보면 비트코인이 8월에서 9월 여름 시즌에 약세를 보였는데 올해도 이런 계절적 약세가 반복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달라질까요? 예,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절적 사이클 같은 게 과거에 달리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건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졌어요. 특히 과거에는 규제 일변도였던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는 친 암호화폐 쪽으로 모든 정책이 바뀌고 있고 게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앞으로도 풀릴 거기 때문에 계절적인 사이클로 하락장이 온다거나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중요하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지난해 초에 ETF가 승인이 나면서 그간 이 시장을 어렵게 기관들이 끌고 왔었는데 지난해에는
완전히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엄청나게 사들이고 오히려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달라진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지난해 말에 미국 정부가 기업의 회계 규정을 바꿨습니다. 옛날 같으면 비트코인을 사면은 이거는 위험자산이다라고 해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장부에다가 떨어진 가격을 적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오른다고 그 가격은 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은 가장 위험했을 때 가격으로 장부에 기재를 해놓는 것이 강제됐었는데 이거를 지난해 말에 바꿨습니다. 이제는 공정가치를 인정해줘가지고 한마디로 시세를 반영해주면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회계장부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득을 봤던 게 테슬라인데 지난해 테슬라가 4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면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에서 6억 달러인가 11억 달러인가 그 이익에 반영함으로써 실적이 확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사들이는 이유가 공정시세로 이제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오르고 그 통에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지난해 4분기서부터 올해 1,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기업들이 사들이는 비트코인 매입량이 기관들이 사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관 주도 장세가 아니라 기업 주도 장세가 됐는데 그 이유는 기관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흐름이 나빠지면 일단 투자를 딱 멈춥니다. 기관은. 근데 기업들은 자기들이 목표를 세워서 5만 개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그러면 이 거시경제 흐름에 관계없이 그들은 꾸준히 삽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됐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사들이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고 그 수치 자체가 기관들이 사들이는 수치보다 이제는 많아지고 있어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요게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별 숫자와 보유량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체 수는 283개에다가 그들의 총합은 364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치로 보면 여기서 상장기업이 사들인 게 160개 상장기업이 94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사기업 52곳이 29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기업이 사들이고 있는 전체 숫자가 110만 개 정도 돼요. 네, 1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64만 개 중에서 한 3분의 1을 지금 기업이 사들인 건데 근데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그들이 사들인 거를 보면 기업은 15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인 반면에 기관들은 4만 9천 개에 그쳤어요. 그 이유는 1분기 때 오히려 기관들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유출이 된 거죠. ETF 같은 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기관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있고 그런데 개인은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어요. 즉 개인이 판 거를 기업이나 이제 기관이 이제 사들이는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6월 30일까지 통계는 아니고 이게 5월 15일자 기준의 이제 통계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3분기 연속 기업이 기관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